무엇에 대해 쓸 것인가? 특별한 날에는 그나마 쓸 게 있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보통의 나날에는 쓸 일이 별로 없지 않을까 걱정하는 소리를 듣는다. 생각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나 주제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나마도 머릿속이 꽉 막히면 문자 그대로 난공불락이다. 그렇다면 아래 세 가지 질문 중 하나를 택한 다음 시작해보라. 마음속에 소음이 얼마나 들끓든, 그날 얼마나 피곤했든, 하루에 20분을 투자하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게 얼마나 부담이 되든지 간에 아래의 질문 중 하나를 선택하면 글쓰기의 문은 반드시 열리게 될 것이다. 오늘 가장 나를 놀라게 한 일은 무엇인가? 오늘 나를 가장 감동시킨 일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가장 기억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길잡이로 하여 펜을 움직여 나가보라. 이런 간단한 질문들이 현재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나 과거 당신에게 일어났던 일에 눈을 뜨게 할 것이다. 인간이 감정을 느끼는 데는 보이지 않는 차단막이 있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신의 의지에 의해 소멸되거나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기도 한다. 위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그런 차단막을 열어줄 것이다. 그날 하루 중 가장 감동받은 일이 무엇이든 기억하게 되면 당신의 삶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런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하려고 할 것이다. 일기에 보존하는 생각들은 나중에 기억이라는 형태의 선물로 변한다. 그날그날의 경험은 기록해 두지 않는다면 분실하기 쉽다. 따라서 글쓰기는 당신이 보내고 있는 오늘을 기억하기 위한 전제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당신이 짜고 있는 천은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는 방식을 제공한다. 오늘 당신을 놀라게 했던 사건이나 사람에 대해 쓰면서 과거에도 이와 비슷하게 당신을 놀라게 했던 사건이나 사람들이 있었는지 생각해보라. 오늘 당신이 보인 정서적 반응을 과거의 경험과 연결시키면서 그런 경험으로 인해 더 깊이 있게 이해하거나 조금 덜 두려워하면서 행동하기를 소망할 수 있다. 오늘 당신이 가장 기억하고 싶은 경험과 그것과 흡사한 과거의 경험을 연결시킴으로써 어떤 것을 더 많이 탐색할 수도 있다. 그것이 기분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간에 이런 과정은 치유 과정에 큰 도움을 준다. 글쓰기는 몸과 마음, 영혼 사이에 숨어있는 연결고리를 재생하는 일이다. 따라서 당신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글을 쓰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정직이다. 진실하게 쓰지 않는다면 치유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글쓰기에 대한 관점을 바꿔라. 글쓰기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글을 문학작품 수준으로 평가하다가 스스로 한계에 갇히는 경우를 자주 본다. 물론 장기간에 걸쳐 당신이 기록한 자료들은 회고록으로, 자서전으로, 심지어 소설로도 변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착수해야 할 일은 절대 그런 게 아니다. 물론 많은 작가들이 일기를 썼고 책으로 출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의 독자는 당신의 독자와는 다르다. 그들은 전문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들이지만 당신은 아니다. 그러니 기억하라. 세상에서 유일한 독자인 자기 자신을 위해 글을 쓰지 않는다면 글쓰기가 가져다주는 멋진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 마샤라는 이름의 38세 여성은 워크숍 단골 참가자면서도 좀체 일기를 쓸 수 없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내일이면 마음이 바뀔지도 모르고 오늘 느끼는 것들을 내일도 똑같이 느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종이 위에 지금의 나를 쏟아냈다가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기록은 말보다 훨씬 중요하다. 활자화가 된다면 진실해야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글을 쓰는 사람의 의욕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진실은 여전히 글쓰기의 대전제이고 그로 인해 글을 쓰지 못한다면 글쓰기 작업 자체를 오해하는 것이다. 나는 마샤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녀의 딸이 골수 이식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딸이 살아날 수 있을지 무척 걱정하던 마샤는 종이에 그런 걱정을 적다 보면 우려가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나는 마샤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오히려 마음의 고통을 글로 표현함으로써 딸의 불확실한 건강에 관한 감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에 대해 쓴다고 해서 마법처럼 그 일이 실현될 리는 절대 없습니다. 글쓰기는 자신의 지혜와 직관을 만나는 과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어쩌다 이런 수렁에 빠졌는지 납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고통에 빠져 있지만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사라지게 할 어떤 방법도 찾을 수 없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생각해보자. 갑자기 한 친구가 고민거리를 들고 당신을 찾아온다. 당신은 친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이런저런 방안을 제시한다. 당신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친구에게 필요한 통찰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데 당신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타인에게 해주는 멋진 충고를 당신 자신에게 해주지 못할 리 없는데도 당신은 자신의 지혜와 직관을 의심하면서 곧바로 수렁에 빠져든다. 타인에게는 좋은 카운슬러가 되면서 자신에게는 냉정한 방관자가 되다니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모순이다. 글쓰기는 이런 때 필요하다.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과거 경험을 훑어보면 이미 이해하고는 있지만 단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방법과 만나게 된다. 그러니 어떤 문제가 생기면 과거에 했던 비슷한 경험과 연결시키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적어보라. 과거에 택했던 방법이 들어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 다른 대안을 찾을 수도 있다. 우리는 종종 성공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 현재를 더 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의 가능성은 어디까지일까? 30대 초반의 여성인 헬로이즈는 일기 쓰기를 통해 세상의 모든 것에서 재미를 찾아내는 성격을 더 많이 개발하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삶과 조금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습관을 기르고자 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글쓰기다.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일에 너무 깊이 매몰되면 자신의 관점을 유지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일을 글로 쓰게 되면 그 과정에서 새로운 차원의 관점이 생기게 된다. 사건의 당사자이면서 동시에 관찰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일이야말로 노령의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권태를 피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즐거웠던 지난 날들을 회상하면서 웃고 말하는 것을 즐긴다. 남들의 이야기에 웃고 반응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예기치 않는 일에 능동적인 반응을 보이며 새로운 친구를 사귀면서 소심함을 떨쳐버리는 등 예전에는 결코 맛보지 못한 새로운 감각을 즐긴다. 글쓰기를 위해 펜을 손에 쥐는 순간 권태가 창문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는 것이다. 자기 발견은 젊은이들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가는데 필수적인 조건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진정한 자기 발견은 노년에 이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신나는 모험이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을 던지는 순간 오랜 세월 잊었던 진정한 자아와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워크숍 참가자들은 글쓰기 모험을 통해 무엇을 희망할까? 다음은 그들의 말을 간추린 것이다. 마음속에서 종잡을 수 없이 흐르는 생각들을 구체화하고 싶다.
세상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대처하고 싶다. 나 자신의 인생과 좀 더 친해지고 싶다. 내 삶의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싶다. 감정이 시키는 대로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다. 내 삶을 좀 더 완전하게 들여다보면서 직접 대면하고 싶다. 회고록을 쓰고 싶다. 치유의 방법을 찾고 싶다. 고정관념에 갇힌 생각에서 벗어나고 싶다. 의학적인 문제를 더 분명하게 기록하고 싶다. 큰 돈이나 보수가 많은 지위로 승진하고 싶다. 글쓰기가 의무가 아닌 그냥 잘 쓸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고 싶다. 나의 다양한 인생 경험을 글로 남기고 싶다. 무엇을 잘하겠다는 압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뭔가를 쓰는 것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두뇌가 고갈되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글쓰기를 즐기고 싶다. 새롭고 유용한 취미를 개발하고 싶다. 집에서 더 이상 무의도식하지 않고 의미 있게 살고 싶다. 기대감은 인생의 막강한 파워를 행사한다. 어떠한 가능성을 실현할 방법을 찾을 때 그렇게 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다는 기대감이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기대감은 당신의 의식 아래 깊숙이 가라앉아 있는 꿈과 희망을 발견하게 한다. 당신은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하늘 가득 총총이 박혀있는 별들처럼 당신의 가슴 속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당신은 잘 알고 있다. 글쓰기는 당신의 가장 깊숙한 소망을 재발견하게 해주고 그것을 그저 생각만으로 존재하지 않게 하는 힘을 줄 것이다. 결국 글쓰기는 당신 안에 존재하는 가장 귀중한 영역을 여는 영혼의 열쇠 같은 것이다. 당신의 소망을 발견하기 위한 여정의 첫 단계는 간단하다. 손에 펜을 쥐면 된다. 삶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가, 그리고 삶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당신은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 오늘의 기대에 관해 일기를 써라.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당신의 기대에 관한 모든 내용을 써보라. 1년 동안 매일 그런 식으로 기록해보라. 그 해가 끝나갈 무렵이 되어 날마다 기록해둔 것을 되돌아보면 당신이 얼마나 엄청난 것들을 감당하게 되었는지 알고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그뿐인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당신의 소망이 실현되어 나가는 길을 보게 될 것이고 치유 과정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한 장 한 장 일기 속에 당신 손으로 창조한 미래가 놓여 있는 것이다. 잠자는 창조성을 깨워라. 그림을 그리기 위해 마지막으로 붓을 잡아본 게 언제였던가? 화가가 직업이거나 취미활동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시절에 잠깐 그림 그리는 흉내를 내본 이후로 붓을 손에 쥔 적이 없을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글쓰기와 함께 당신의 창조성 개발을 위해 그리고 더 원활한 자기 표현을 위해 그림 그리기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미술 치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미술 치료는 그림이나 조소, 디자인 같은 미술 활동을 통해서 심신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심리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미국의 미술학 작가 울만이 처음 도입한 이 치료법은 약물의 도움 없이도 심리적 장애를 겪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준다는 면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미술 치료에서도 그렇지만 치유의 과정에서 그림 작업은 남들로부터 인정받으려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명작을 남기겠다고 덤빌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런 마음이 치유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저 당신 내부에서 뿜어져 나오는 창조의 샘물을 길어 올리겠다고 작정하기만 하면 된다.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려보라. 크레파스를 손에 쥐고 되는 대로 그림을 그렸던 시절 말이다. 간혹 특별히 그림에 소질이 있는 친구도 있었지만 선생님은 있는 그대로의 동심을 소박하게 표현하는 아이들을 더 많이 칭찬해 주었다. 가령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의 작품을 흉내내 그린다든지 형이나 누나가 대신 그려준 그림을 과제물로 제출하면 선생님은 금세 알아보고 야단을 치셨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내 생각대로 그려야지 남의 것을 모방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당신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치유의 글쓰기를 시작하면서 내가 독자 여러분에게 했던 말과 똑같지 않은가? 지금 그림을 그리려고 붓을 들고 서 있는 당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도 그와 같다.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를 당신의 생각대로 마음껏 그려라. 우리는 어떤 장소에서든 그림을 그리고 스케치를 하고 점토나 나무를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다. 낙서도 일종의 그림으로 그저 생각나는 대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끼적이다 보면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걸 느끼곤 한다. 그림에 재미를 붙이다 보면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싶어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지역 문화센터에 등록해서 한 차원 높은 미술 강좌를 들을 수도 있다. 샌프란시스코에는 내가 종종 방문하는 예술센터가 있는데 그곳에는 뒤늦게 미술 공부로 정열을 불태우는 5, 60대 중장년층을 많이 만날 수 있다. 그 중에서 7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 그림 공부를 시작해 5년 만에 개인전을 열었다는 노인도 있다. 그들은 말한다. 그림을 그리면 정신적으로 휴식을 취하게 되는 매력이 있답니다. 그들의 말을 통해서 자기 표현의 본래 취지가 일상에 얽매여 있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훌쩍 벗어나는 일임을 다시금 깨닫는다. 2002년 7월 18일 나의 일기에는 미술 탐험을 떠나기로 결정한 날에 내 모습이 어떠했는지 자세히 적혀 있다. 옆에는 무지개 색깔의 물감을 짜놓고 캔버스에 꽂아놓은 큼지막한 백지와 마주하고 서 있는 느낌은 과연 어떤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1년 전 스튜디오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을 때의 첫 경험이 기억난다. 마치 사탕가게 앞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는 아이 같은 기분이었다. 그만큼 이젤과 그림붓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즐거웠다. 화실에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온갖 것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형형색색의 색깔들은 캔디처럼 보여서 도화지에다 붓으로 칠하면 사탕처럼 맛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내 손에서 흘러나온 온갖 형태들이 맛있는 음식처럼 접시 위에 배치되었다. 그것들은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재현해 주었지만 때로는 전혀 아니었다. 그러나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도 흥분돼서 그리고 또 그렸다. 며칠 후 카페 뒤에 느긋하게 배를 깔고 누워있는 새끼 고양이를 그렸을 때는 마치 피카소라도 된 듯이 의기양양해져서 가족들에게 보여주며 자랑했다. 하지만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일은 나 자신을 위해 캔버스와 마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감과 그림 붓을 통해 나만의 생각을 종이와 연결시키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창조는 치유 과정에 크나큰 영향을 끼친다. 내 안의 무로부터 무엇인가를 끄집어내 암과 그 후유증으로 인해 파괴되었거나 훼손된 것들을 복원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창조이며 치유이다. 생명을 회복시키는 에너지 분자들이 다시 용솟음치는 걸 느낀다. 그리하여 암에 걸리기 이전의 나로 돌아가는
활기찬 소리들이 나의 내부에서 아우성치고 있음을 느낀다. 몇 년 전 몰터리드 병원에서 친구와 나눴던 대화가 떠오른다. 그 친구는 말기암으로 죽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소망했던 꿈을 이루려고 생의 마지막 시간들을 분주하게 보냈다. 그의 꿈은 자기 손으로 집을 짓는 일이었다. 단순히 짓는 것에 그치지 않고 최초 설계하는 일부터 건축하는 일까지 모조리 자기 손으로 하려고 했다. 말기암의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그 작업은 그에게 희망의 끈이었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자기 명령과도 같았다. 희망은 창조성과 손을 맞잡고 있다. 희망의 문은 어떻게 열리는가? 마음속에 침전돼 있는 자기 감정을 글로 쓰면 된다. 붓을 쥐고 종이 위에 색칠을 하면 된다. 그런 작업은 단지 경험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다. 자기 표현을 통해 치유로 나가는 희망의 출발점인 것이다. 당신은 화실의 분위기를 알고 있는가? 바닥이나 벽에 덕지덕지 묻어있는 온갖 색깔의 물감과 미처 완성하지 못한 그림들이 뒤섞여 있는 화실에 처음 들어갔을 때의 느낌을 기억하는가? 40대 중반의 한 남자를 화실로 안내했을 때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금부터 내가 뭘 해야 하죠? 그냥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려보세요. 정물하든 인물하든 풍경하든 뭐든지 좋아요. 그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두려움으로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다. 도화지에 붓이 닿는 바로 그 순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신비한 과정을 시작하는 것이라는 말을 해주자 그는 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한동안 도화지를 그리고 물감과 그림 붓을 바라보기만 했다. 하지만 그는 다른 한편으로는 흥분하고 있었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곳에서 또 다른 자신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솟았고 그 느낌이 좋았던 것이다. 잠시 후 그는 아직 무엇을 그려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리기 시작했다. 자기 안의 상상력을 일깨우려고 할 때 돌연 이제까지 꿈쩍도 않고 있던 에너지가 작동하기 시작한다. 이 일엔 준비 작업도 필요 없다. 준비 운동 없이 신체에 갑자기 물리적인 압력을 가하면 부작용이 생기는데 반해서 상상력을 깨우는 뇌 활동은 그런 전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에너지가 흐르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뒤를 따른다. 새로운 세상을 여행한다는 기대감, 자신이 새로 창조하는 것으로부터 얻는 즐거운 감동, 지금까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족쇄로부터 벗어나는 해방감이 동시에 몰려오기 때문이다. 이제야 비로소 나 자신을 포용하게 됐다. 내가 만들어 놓은 엉터리들이 정말 마음에 든다. 점점 나아지리라는 기대감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 내가 이렇게 다채로운 색감을 빚어내다니 믿어지지 않아요. 그림 작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입을 모아 털어놓는 말이다. 현란하고 다채로운 색깔들로 가득한 화폭을 보면서 자기 삶이 얼마나 단조로운 무채색이었는지를 깨닫는 것이다. 그들은 자기 삶에 이토록 아름다운 색깔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그들이 입는 옷을 보라. 검정 아니면 흰색 계열의 우중충한 옷뿐이다. 옷장을 열고 당신이 즐겨 입는 옷을 보라. 아마 당신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이제 옷뿐만 아니라 당신의 마음까지도 색깔을 입혀라. 당신의 인생 전체를 도화지로 생각하고 다양한 색깔의 물감으로 마음껏 색칠하라. 그림을 그리고 난 뒤 느낌은 멋진 글감이 된다. 일기장 한 귀퉁이에 연필로 드로잉을 해놓을 수도 있다. 사물과 대상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봤는지, 그림을 그리면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지를 쓰고 그리다 보면 사물을 대하는 시각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이 예전과 달라졌음을 알게 될 것이다. 행복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라.
일기를 쓰다 보면 과거에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일들이 너무도 새로운 전경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 젊은 시절 한때는 돈과 출세가 인생의 전부라고 여기고 그것만이 행복의 전제라고 믿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마음의 평화와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대표적인 예다.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 일기에 과거에 내렸던 행복의 정의를 써보고 오늘의 생각을 함께 써보라. 세월의 변화만큼이나 달라진 행복의 정의에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이따금 과거를 되돌이켜보면서 나에겐 행복했던 시절이 별로 없다고 느낄 때가 있다.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기엔 너무 연약한 어깨였다고. 그래서 삶이 언제나 팍팍하기만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글쓰기 워크숍에서 행복했던 때와 행복의 정의에 대해 각각 생각을 써보라고 하자 사람들은 이렇게 적었다. 캐리. 행복은 반드시 흥분, 발견, 신선함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요소 없이는 행복이 아니라 단지 만족이라는 단어로밖에는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N. 건강, 진정한 친구들, 음악회 가기, 자연을 즐기기 이런 요소들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불행할 뿐이다. 리타. 진정한 행복은 내가 가진 삶의 요소가 축복임을 느끼며 타인의 부를 질투하지 않고 주변 환경을 즐기면서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다. 즉 행복이란 좋은 인간관계와 건강을 뜻한다. 스미스. 행복이란 불안감 없이 모든 것을 자유롭게 관찰할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어느 것에도 구속당하지 않고 마음의 나침반이 가리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이다. 아이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을 때조차도 마음이 넉넉해서 타인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진짜 행복이다. 메리언. 마음껏 독서를 할 때, 타인을 도울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나는 진짜 행복을 느낀다. 행복의 정의는 이렇게 전부 다르다. 그리고 인생의 시기마다 그가 놓인 환경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어린 시절, 청년 시절, 결혼 전, 그리고 미래를 불안하게 만든 건강상의 경종이 울리기 전과 이후, 그때마다 행복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생각해보라. 그것을 일기에 적고 그때마다 당신이 삶의 길목에서 진정으로 원했던 것을 함께 써라. 몸, 감정, 마음, 영혼에 행복을 전해주는 것들이 무엇인지 적어보는 일도 중요하다. 예컨대 육체적 건강을 위해 하는 운동과 그로 인해 행복감을 적고 마음의 평안을 위해 음악을 듣는다든지 책을 읽는 활동에 대해서도 적어보라.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의 마음 상태에 대해 따로 쓰는 일도 중요하다. 마음만 먹었을 뿐 오래 미뤄둔 운동, 가령 교회에 나가고 싶지만 차일피일 미뤄옴으로써 생긴 심적 부담감이 있다면 그것도 써라. 이런 일련의 작업을 통해 당신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무엇을 더 많이 해야 하는지와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도 알게 된다. 앞으로의 삶에서 당신이 힘들여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다. 행복에 대한 정의가 사람마다 전부 같다면 어떻게 될까? 어쩌면 사람마다 행복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그나마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행복에 대한 정의가 하나뿐이라면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매일같이 피 터지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타인에게는 극히 하잘것없는 일이 나에게는 행복의 근거가 되는 소중한 일일 수도 있고 나에게는 무척 중요한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관심밖의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에 대해 생각하면서 너무 타인을 의식하는 게 아닐까? 다른 사람들이 정해놓은 행복의 정의에 매달려 삶의 대부분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를테면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든지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어야 한다는 생각이 그렇다. 그렇더라도 다른 사람이 행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다. 당신의 삶을 관통하는 행복에 대한 정의가 바로 당신의 삶을 구축하는 절대적인 요소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런 것들이 무지개 너머에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내 손에 이미 거머쥔 것들 중에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다시 가꾸느냐에 따라 더 행복해지거나 덜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